네, 2024년 3월 12일 아침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북러 밀착을 거론하면서 우리의 대응법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건이 터졌네요. 러시아의 타스통신 보도를 이용한 여러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백모 씨입니다.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이분이 블라디보스톡에서 간첩 행위를 했다는 행위로 체포돼서 모스크바로 옮겨져가지고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현재 이제 재판은 아직 하지 않고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모양인데, 법원은 이 백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는 것을 허가해 줬습니다. 러시아의 정보기관하고 수사기관이 백 씨를 잡아놓고 3개월 동안 더 잡아놓고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은 그는 20년 최장 20년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타스발로 떴고 도하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러시아 혐의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처음이다. 그리고 이 백모 씨가 수감돼 있는 곳은 작년 3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인 에반 케르시코비치가 이제 역시 간첩 혐의로 체포돼서 수감되어 있는 곳과 같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작년 10월 우리나라에는 RFA라고 있죠. 자유아시아 방송이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파하기 위해서 자유아시아 방송은 대한민국하고 뭐 이런 아시아권에 하는데 자유유럽 방송도 있습니다. RFE, E는 유럽이죠. 여기에 소속된 러시아계 미국인 알수 쿠르마셰프 기자도 체포해서 역시 수감시켜놓고 있는데 같은 교도소에 이 백 씨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경제 제재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비우호 국가 명단에 올려놓고 있죠. 자, 이 사건은 여러 가지로 봐야 됩니다. 제가 대구 매일신문 칼럼에서 또 이야기했고 이 방송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밝힌 거는 북한이 러시아에게 150만 발의 포탄을 제공했다. 우리 쪽에서는 100만 발 이상이 간 거는 맞다. 외국 언론들은 200만 발이 갔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최소한 100만 발 이상 간 거는 맞고요. 그 포탄하고 그 외에 미사일도 가고 있죠. 북한에서 생산하는 러시아가 원래 개발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장거리 방사포 또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가느냐? 북한하고 러시아는 국경을 맞댄 지역이 매우 좁습니다. 백두산에서 발원한 두만강이 쭉쭉 흘러가지고 동해로 빠져듭니다. 근데 두만강이 계속 한국과 중국 국경이 되고 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게 동해까지 오지 못하고 중국의 영토가 마지막 하구에서 끊깁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방천이라고 막을 방자 내천자 방천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모택동이 거기도 왔다라는 기록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방천까지만 중국이고 그래서 중국은 동해로 나오는 길이 없어요. 그다음에 방천서부터 바로 그 밑이 핫산이죠. 핫산이라고 하는 데가 그냥 방천에서부터 동해까지 한 몇 킬로밖에 한 10킬로도 안 될 겁니다. 거기가 이제 러시아 영토가 되고 반대로 두만강 서쪽은 북한의 두만강리라고 하는 북한 영토가 되죠. 그래서 두만강리에 기차역이 있습니다. 그 중국 영토인 방천에 가서 전망대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 저쪽에 두만강리 역이 보여요. 그리고 두만강도 보이고 두만강리역에서 철도가 이어져 있는데 두만강리역까지 오는 북한 철도는 표준계 우리랑 똑같은 너비의 철도고 이제 블라디보스톡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러시아 철도가 뭔지 우리나라보다 약간 이 궤도가 넓어 보입니다. 그 관계입니다. 핫산부터는 이제 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바로 철도를 연결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어요. 연결할 수는 있어요. 이 화차나 객차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컨테이너를 올려놓는 밑에 그 짐차, 화물차를 대차라 그러는데 그 바퀴를 스프링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넓혔다가 좁혔다가 하는 식으로 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고속으로 달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가 궤도가 안 맞으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로 바로 중국이 자국을 통해서 북한산 무기가 러시아 가도록 허락을 절대로 안 하죠. 또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아직도 이제 많은 분들이 몽골을 좋아해서 몽골하고 우리하고 뭐 같이 좀 친하면 안 되겠냐 그러는데 몽골이요. 제가 몽골을 한번 가봤지만 몽골 군대를 보니까 이건 경찰 수준만도 못하는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무장을 하고 싶어 하는데 중국이 무기를 제공 안 해주죠. 몽골은 무기를 개발할 능력도 없고. 소련은 과거에 조금 줬어요. 자기네 위성국가였으니까. 지금은 이제 서로 소원해줬으니까 잘 안 주고. 그래서 이게 내륙 국가다 보니까 무기를 수입하고 싶은데 무기를 실은 비행기가 중국 상공을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러시아도 허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참 몽골군은 무장을 하고 싶어도 무장을 잘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은 이 미국이 주도하는 여러 전쟁에 다국적 형태로 참여해서 전쟁 경험을 쌓고 그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어떤 다른 루트로 이제 자기네가 필요한 무기를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네. 이 이야기를 드린 거는 북한이 지금 중국이랑 늘 짝짝꿍이 됐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 김정은이가 지금 중국을 굉장히 배신하고 있죠. 트럼프를 만난다고 싱가포르 갈 때 싱가포르까지 타고 가는 비행기를 시진핑이가 제공했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만나러 가기 전에 몇 차례 불러내서 따로 회담도 해주고 아주 띄워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는 중국은 나 몰라라 하고 러시아랑 짝짝꿍으로 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영토를 통해서 무기를 러시아에 보낸다는 건 어렵죠. 결국은 두만강리에서 핫산으로 가는 철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방천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어요. 저도 봤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쪽을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동해에 있는 낮은 항에서 컨테이너로 실어서 러시아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신문 칼럼에도 밝혔고 이 방송에서 밝혔듯이 다른 항구에서 보내면 좋은데 다른 항구가 마땅치가 않아요. 낮은밖에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그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에 좋은 항구가 있죠. 근데 그쪽에 받으면 블라디보스톡 항구는 부산 항구처럼 도시에 포위돼 있어서 우리 부산에 가게 되면은 해군 작전사령부 부두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거기 뭐 신선대니 자운대니 해가지고 항구가 있고 그 뒤로 부산은 또 산이 많은 도시인데 산마다 아파트가 올라가 있어서 거기에 누군가가 아파트에 딱 좋은 자리 차지하고 늘 우리 해군 작전사령부를 찍을 수가 있죠. 어느 배가 들어오는지 마운렌즈가 있으면 더 잘 보일 거고 저격총이 있으면 저격도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마찬가지로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그 항구도 가보면 도시화가 돼 있어갖고 다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들어와서 좋은 아파트 구해갖고 내려다볼 수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러시아 극동함대의 구축함 한두 척만 상징적으로 배치해놓고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시내에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외국 사람들이 오면 맞아는 주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전력은 어디에 있느냐? 블라디보스톡에서 동쪽으로 더 해안선을 따라가면은 거기에 포키노, 영어로는 포키노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 허가받은 사람은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도시에 들어올 수 없는 일종의 비밀 도시입니다. 그 포키노라는 데는 최근에 약간 개방이 됐는데 그 주변에 경치 좋은데 거기 한국인들이 일부 관광은 갑니다만 포키노 시내로 못 들어갑니다. 그 포키노 시에서 해안선 쪽에 해안에 수심이 깊은 데가 있어서 거기에 영어로는 두나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나이 항에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주력 부대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낮은 항에서 한 7,000개의 컨테이너, 정확하게 6,000 몇백 개로 알고 있는데
그 컨테이너를 실은 배들이 두나이항으로 가서 하역을 하면은 거기서 철도에 싣고 러시아 관계에 싣고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이동해서 러시아 무기고에 무기를 내려놓으면 그거를 이제 러시아 군수부대들이 이동을 시켜서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사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나진하고 두나이 사이에는 러시아의 배 이름도 이미 언론에 밝혀졌죠. 앙가라, 마리아 뭐 등등의 이름 민간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배들은 전 세계를 다닐 때는 갑자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배들끼리 안개가 짙은 데 가다 보면 충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위치를 우리 핸드폰 들고 다니면 핸드폰이 스스로 자기 위치를 밝혀주잖아요. 여러분들 뭐 다음이나 네이버로 길찾기 딱 하게 되면 현 위치 그러면 자기 위치가 바로 딱 떠서 현 위치에서는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이 길찾기 하면 나오듯이 핸드폰은 자기 위치를 발산해 줍니다. 배들도 그런 장치를 달고 다니는데 이 배들은 끄고 다녀요. 왜? 공격을 받을까 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러시아가 북한 무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중국도 굉장히 벼르고 있을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미국도 벼르고 있을 거고요. 대한민국도 벼러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두나이하고 나진과의 무기 거리를 설명드리는 거는 그러한 두나이의 행동을 지켜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대도시가 그나마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데입니다. 저는 블라디보스톡을 여러 번 갔다고 말씀드렸어요. 블라디보스톡에 가게 되면은 거기 뭐 고층 건물도 없지만은 건물 짓는 데 지나가거나 도로공사하는 데 지나가다 보면 한국말이 들려요. 인부들이 얘기하는데 탁 들어보면 북한 말이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뭐 이게 뭐야? 아, 북한의 노동자들이 와서 많이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으로 나가서 그 농장에 가보면은 또 거기에 하바롭스크 쪽으로 가게 되면은 산림이 있는데 그 산림 벌목하는 사람들이 북한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은 지금 이제 경제가 많이 죽어서 그런데 옛날에는 한국 기업들이 제법 많이 가서 거기에 현대그룹이 그 우리 서울 개동에 있는 현대 본사 모양의 그런 호텔도 운영했다가 지금 팔았죠. 그래서 기업들이 제법 있어서 여유 있게 돌아다니는 한국인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고 노동자는 북한인이다. 그런데 이제 그 두 사람들 말고도 이제 식당도 북한 식당도 있고 우리 식당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북한 공작원하고 대한민국 공작원도 섞여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블라디보스톡 주재 윤덕근 영상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화이트 요원이죠. 집에 들어가다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아주 둔기로 찍혔죠. 아주 잔인하게 살해됐습니다. 그 범인은 아직 못 잡고 그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영사인데 그분은 러시아 문제를 오래 다루다가 국정원에서도 안기부에서도 진급을 하려면 좀 험지 근무를 해야만 진급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험지인 정보기관이 붙는 최고의 무대가 러시아 문제로는 블라디보스톡입니다.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정체불명, 아마 북한이 사주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살해됐었죠.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러시아 정보기관이 잡았겠죠. 대한민국 국적자 100씨를 체포해서 지금 간첩 혐의로 수사를 하면서 구속기간을 3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간첩죄로 20년, 최고 20년 징역형을 받습니다. 왜 100씨가 여기 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국적자라고 맞대니까. 그럼 두 가지 상상이 가능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블라디보스톡을 포키노에는 외국인들이 못 들어가니까 포키노 두나이 항에서 무슨 일들이 있는지 정보를 채집하려고 다녔겠구나 하는 유추가 가능하고 그러면은 그러한 외국인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또 러시아의 방첩 당국을 움직이죠. 외사기관을 움직이죠. FSB 같은 애 친구들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따돌리기 위해서 보내는 방법이 아까 이제 대한민국 영사 같은 경우는 러시아 정보기관한테 우리 정보 요원인데 외교부 요원으로 위장해서 보낸다 하고 통보하면은 백색, 화이트고 우리 정보기관 요원인데 뭐 대한민국 기자나 우리나라 국적은 바꿀 수가 없어요. 러시아인 행세는 할 수 없으니까. 사업가나 여행가로 가게 되면은 그 비자 기간 내에만 있다가 빠져나와야 되니까 장기간 체류해야 되니까 뭐 기자나 사업가나 이런 위장 신분을 만들어 보내면
그거는 이제 저쪽에 우리 정보기관임을 통보하지 않은 거니까 블랙 요원이라고 합니다. 또 그 외에도 화이트하고 블랙 중간에 그레이 요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내는데 그렇게 보내면 저쪽에서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자식이 이거 블랙 아닐까 하고 지켜를 봅니다. 그러다가 필요하면 체포하고 많이 체포하게 되면 자기들도 똑같이 대한민국에 그런 식으로 공작원을 보내놨기 때문에 체포를 당하니까 조절을 합니다. 이 백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블라디보스톡에 있으면서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블랙 요원이 아니었느냐 저는 유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체포를 했고 그 간첩죄 혐의로 구속을 연장했다. 대한민국 대사관과 영사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띄고는 있다라는 건데 대한민국 사람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처음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 주목할게요. 지금 국회 부의장을 지낸 노동운동을 했던 김영주 씨 민주당에서 탈당을 해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김영주 씨를 국민의힘에서 공천할 때 그가 그래도 국힘당에 있는 좌편향 사람보다는 그래도 더 보수적이다라고 하면서 사례로 들은 게 우리나라 형법에는요. 간첩죄를 북한을 위해 활동한 자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참 맹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이거예요. 형법 제98조를 보게 되면 간첩 이렇게 해놓고 1.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그럼 적국은 누구냐? 대한민국에서는 오로지 북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위해서 간첩하거나 중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동방명주라고 한강 주변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중국계 사람들이 많이 와 있죠. 조선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고 유학생들이 과거에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기에 온 이상 우리 여권을 보시면은 대한민국 사람이 그리스를 방문한다, 터키를 방문한다 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나라랑 외교관계를 맺어갖고 우리나라가 그리스를 방문하면 그리스 정부에서 보호해 주세요 라고 서로 하는 게 그게 외교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사고를 당하면 그리스 경찰이 저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거를 대한민국 경찰이 가서 하게 되면 그 나라 주권 침해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랑 약속을 맺어갖고 야 우리 치안력에 한계가 있으니 니네 경찰이 와서 니네 국민을 보호해라 그러면 우리 경찰을 파견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한동안 동유럽 많이 갈 때 동유럽 국가에서 한국 사람들하고 한국말로 대화하기 힘들고 하니까 한국 경찰관이 영사로 가서 그렇게 한 적이 있죠.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중국과 대한민국은 그런 약속을 맺은 적이 없는데 지금 중국은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에다가 자기 경찰관들을 아까 말한 화이트나 아니면 블랙, 주로 블랙으로 보내가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형태로 해서 자국 국민들을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자국 국민들한테 어떠한 간첩질을 하도록 지시를 내렸었죠. 그래서 각 나라에서 문제가 됐고 대한민국에서는 동방명주라고 하는 식당이 문제가 딱 됐는데 그거를 벨기에라든지 미국 이런 데서는 간첩죄를 적용해서 수사를 했는데 우리는 간첩죄를 수사를 못하고 그게 식당이니까 식품위생법 이제 식품을 만들 때 제대로 합법적으로 했냐 이런 걸로 조사를 해서 끝내고 말았죠. 이게 참 맹점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은 우리는 오로지 북한만을 적국으로 봤던 게 이게 옛날에 이제 북한과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는 주변 국가들에서가 누가 간첩질을 하면 간첩죄를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백모 씨를 체포한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1996년에 일어났던 로버트 킴 사건입니다. 로버트 킴 사건의 또 한 당사자인 백동일 해군 무관, 대령이죠 당시. 그분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얼마 전에도 다른 분과 같이 식사를 같이 하고 재밌게 대화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당시에 대한민국 해군이 C4I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and Intelligence 그 G 통신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사령관이 모든 전투 부대를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스템이 우리한테 맞는지 성능이 어떤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결국 해군 무관인 백동일 대령이 뛰었는데 이 시스템을 누가 운영해요? 미 해군이 운영하죠.
이 시스템이 어떠냐 정보를 알려면 미 해군을 만나야 되는데 미 해군은 아니 뭐 좋아요 나빠요 잘 얘기를 안 해주려고 그러죠. 이 무기를 만드는 건 이 장비는 미국 기업체가 만들죠. 사용은 미군이 하는데 미 해군이 하는데 미 해군 정보를 구하는데 우리는 어려움이 있는데 마침 미 해군 정보국에 로버트 킴이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이 일하고 있었어요. 로버트 킴 씨의 한국 이름은 김채곤입니다. 전남 여수 출생이고요. 아버지가 한국은행장을 했을 겁니다. 이분은 경기고등학교를 나와서 그다음에 전기대학은 서울대를 받는지 어딜 받는지 떨어졌겠죠. 그래서 후기에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을 나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의 퍼듀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퍼듀는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인하공대 정도 돼 굉장히 좋은 공대죠. 거기를 나와서 미국의 나사에 근무하다가 미 해군 정보국으로 가서 이 공학자니까 이제 쭉 그쪽에 근무를 하면서 이 시스템이 굉장히 밝죠. 그래서 이제 백동일 씨가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하다는데 그분이 이제 자료도 주고 이 시스템은 한국에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미국도 다 알았겠죠. 백동일 대령은 화이트니까. 무관이라는 걸 다 아니까 미국의 FBI가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96년 9월 달에 강릉으로 북한 잠수함, 상호급 잠수함이 침투하죠. 이광수가 유일하게 생존하게 되고 이 사건은 제가 아주 뭐 그때 열심히 취재해서 압니다. 아닌지 이제 이 북한 잠수함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다시 6호급 잠수함이 들어오고 난리가 났었죠. 이때 대통령이 김영삼이에요. 김영삼이는 피가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면서 북한은 우리 민족이다 라고 하면서 북한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길을 쓰다가 이 사건을 당하고 난 다음부터는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하고 정신 차렸죠. 이 김영삼의 척인 노선을 그대로 따라갔던 게 김대중 더 따라갔었죠. 그래서 북한하고 짝짝꿍이 돼서 정상회담까지 하게 되죠. 이 강릉 잠수함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북한 잠수함이 북한 항구에서 떨어졌다 붙었다고 하는 거는 미국이 위성으로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그리고 이제 북한 잠수함이 자망하다가 수면으로 붙어갖고 이제 스노켈 그래서 이제 공기를 흡입해갖고 공기를 채워야만 또 그 산소 갖고 엔진을 돌리니까 그렇게 떠오를 때를 잡을 수 있는 것도 미 해군인데 미 해군이 왜 이 잠수함 장보를 안 줬냐 그래서 막 그걸 구하려고 길을 쓰니까 그때 김영삼 씨가 상당히 북한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서 반미적으로 갔죠. 그래서 로버트 킴 씨를 체포합니다. 체포하니까 아까 C4I 장보에 관한 자료를 준 것도 나오고 미국 위성이 추적한 북한 잠수함 위치 정보도 나오고 다 비밀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간첩죄로 로버트 킴은 기소가 되고 간첩 음모죄로 나중에 유죄를 받치고 그다음에 백동일 씨는 외국인이니까 외교관 신분이니까 면책특권에 의해서 페르소나 논그라타 기피 인물 그래서 추방을 해버립니다.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지금도 이제 로버트 킴 씨, 이제 백동일 대령님은 그때 본인은 왔고요. 그분의 자녀들은 학교를 다녔는데 그분 자녀들은 연자제는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일을 지금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이제 그 이후로부터 미국은 못 가는 신세가 됐죠. 근데 미국이 그렇게 대한민국하고 우방이라고 하면서도 로버트 킴한테 간첩 음모죄를 해갖고 징역 9년을 때렸죠.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풀어져갖고 그러나 이제 석방되고 나서도 보호관찰 대상자로 해서 집에서 전자팔찌인가 발찌 차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걸 나중에 2005년도인가 풀어주죠. 그래서 그때 이제 대한민국을 처음 옵니다. 그때가 노무현 정부 때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로버트 킴 씨하고 백동일 대령도 오셨나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MBC에서 100분 토론한다 할 때 제가 가서 이런저런 지금처럼 설명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로버트 킴 씨가 참 고생을 했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결혼시켜주는 기업 누구지? 이선우 씨인가? 그분이 이분을 위해서 책도 내주고 많이 도와주셨죠. 그 다음에 하나 그룹 총수인 김승현 회장도 좀 도와주시고. 이 왜냐하면 로버트 킴 씨는요, 그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 공무원으로서의 연금도 다 뺏기고 나중에 파산을 했어요. 근데 그런 로버트 킴에 대해서 과감하게 미국은 간첩죄를 적용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못해요. 간첩죄가 적국인 북한을 위해서 활동한 것만 하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한나라당으로 오면서 그를 받아들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민주당의 국회 부의장을 하면서도 간첩죄를 적국이 아닌 주변국으로 바꿔서 개정을 하려고 그랬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영 찬동을 안 해서 그게 통과가 안 됐죠. 저는 형법에 있는 아까 98조를 적국의 간첩질이 아닌 주변국의 간첩질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옛날에 이름이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시노하라 기자라고 일본 기자가 우리 군인들을 만나서 우리 군사기밀을 빼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노하라 기자에 대해서도 역시 간첩죄를 적용 못했어요. 미국인도 와서 우리나라에서 정보를 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적용을 못하고 무슨 다른 걸로 추방하는 식으로 하죠. 이러니까 대한민국은 간첩질을 하기 좋은 나라가 돼요. 자, 러시아로 돌아갑니다. 러시아는 지금 북한산 무기를 가져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지 지켜보다가 대한민국 정보기관과 연결될 수도 있는 백모 씨를 체포하고 간첩죄로 수사 중입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 여기 정동에 가게 되면은 옛날 배제고등학교 자리 뒤쪽에 가게 되면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있고 그게 한 20층 가까이 되는 큰 건물인데 그 위에 보게 되면 지구 모양으로 뚱그런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위성 통신하는 비밀 장비예요. 그건 군인들이 많이 쓰는 거 그걸 올려놓고 러시아랑 항상 통신하고 있죠. 그러면 러시아도 여기다 곳곳에 블랙 앤 화이트를 보내고 있는데 그들을 체포를 해도 간첩죄를 못하고 뭐 다른 걸로 해서 조사하고 끝내야 됩니다. 지금 러시아는요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북한도 지금 예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제가 아까 두나이 항구 나진상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배를 우리나 미국 또는 서방 어느 나라가 침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스스로 침몰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작을 해야. 그래야만 이제 쟤네들 그게 두려워서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걸 러시아가 안 보고 있겠습니까? 이미 칼럼도 썼고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죠. 우리도 간첩죄가 필요합니다. 아까 이제 동방병주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우리나라의 통합방위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북한이 위협을 가하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전시 내각으로 가기 전에 북한하고 싸우기 위해서 통합방위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통합방위법의 또 문제가 적국이 북한이 위협이 있을 때 말이에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가 위협을 가하면 통합방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맹점입니다. 우리하고 중국하고, 우리하고 미국하고, 우리하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항상 위기가 없을 거라는 전제를 하는 건 큰 잘못이죠. 국가안보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물론 전쟁이 나게 되면 전쟁에 의해서 대응하지만 전쟁 전 단계까지 큰 위기가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통합방위는 필요합니다. 거기도 적국 조항을 없애고 주변국으로 바꿔야 됩니다. 한물러 관계는요, 지금 러시아가 크게 실수하는 게 러시아가 북한하고 거래하는 거에 비하면 러시아가 대한민국과 거래하는 거는 거진 한 10,000배 이상 많을 겁니다. 러시아는 이 10,000배 거래하는 게 이제 우리가 대러시아 제재로 좀 줄였죠. 그래도 그들은 그게 몫이 큰 건데 그건 그거대로 받으면서 북한과 거래해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양다리 치사한 외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우리한테 위협을 가하면서 백모 씨를 체포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강경하게 나가느냐 못하냐 상당히 유심히 지켜봐야 되고 저는 강경 대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터지기는 김대중 정권 때 터졌는데 사건이 일어난 거는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90년에 소련하고 수교를 하고 들어갈 때는 사이가 좋았죠. 그때 제가 이제 러시아 정보원들이 한국에 와서 처음 근무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너 뭐 왜 왔냐 이런 취지도 하고 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가 98년도네요. 그때 이제 뭔가 하면은 FAPSI라고 러시아 통신정보국입니다. 미국으로 얘기하면 NSA라고 보면 돼요. NSA는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방송 찍어서 보내갖고 이게 다 무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무선 정보를 체크하는 핸드폰도 도청하고 뭐 그보다 더한 것도 하는. 그게 미국의 NSA인데 소련에서는 FAPSI입니다.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데죠. 그 기관이 87년부터 북한 황해북도 해주에다가 레이더를 설치해서 한국과 일본 감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라모나라고 하는 레이더도 배치를 했습니다. 라모나라고 하는 레이더는요, 스텔스 기지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레이더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98년도에 북한이 대포동 1호를,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지금 ICBM까지 개발했는데 그 시작이 대포동 1호였어. 노동 1호였어. 노동이 94년도에 쏘면서 장거리로 가다가 진짜 장거리로 대포동이 나오면서 뒤집어집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누가 줬어? 그리고 이제 북한이 러시아 레이더하고, 그 다음에 신호정보 수집하는 장소를 황해북도에 제공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때는 안기부였겠지. 안기부 조성우 참사관이 러시아에서 화이트로 뛰어다녔습니다. 영사 행사를 하면서 뛰어다녔는데, 이 친구가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국에서 한국 담당하는 부국장하고 친했죠. 그래서 그 친구 딸을 뭐 음악 공부하는데 하도록 도와주고 어쩌고저쩌고 정보를 빼냈는데 러시아가 이 조성우 씨를 체포를 하죠. 그래서 처벌은 못하죠. 외교관이니까. 페르소나 논그라타하고 추방을 합니다. 그래 거기에서 이제 그때 김영삼 정부도 깜짝 놀래갖고 러시아 외교관 중에서 정보부 소속으로 와 있는 이름은 제가 잊어먹었는데 그 친구를 추방하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다시 러시아에 와 있는 한국 안기부 요원 5명을 추방합니다. 또 우리도 추방합니다.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경질이 돼버리고 러시아도 국내 방첩을 하는 국정원의 국내 파트라고 할 수 있는 코발리오프 FSB 부장이 날아갑니다. 굉장히 파문이 컸어요. 지금 그 비슷한 사건이 백모 씨 체포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정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정부 활동만으로 개입할 것이냐, 적극적으로 외교로 개입할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강하게 러시아에 나가야 되고 차제에 간첩죄 형법도 고치고 통합방위법에 북한만 대응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교체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러시아도 그리고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긴장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형법의 간첩죄를 변경하자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은 반대하는 입장이죠. 아주 시간 끌고 안 하고 있죠. 자, 러시아는요, 대한민국을 지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 백모 씨를 체포하는 배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우리 안보기관은 어떻게 대응할 건지 저는 보복을 해야 된다. 보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개양이 호구죠. 계속 이재명을 좋아하죠. 예, 호구가 되는 겁니다. 호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짓밟힙니다. 냉정한 국제정치입니다.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의 간첩죄 개정을 지지부진한 민주당은 뭐냐. 그거는 그들의 앞잡이일 수도 있다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에 반미 종북 인사들을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체제를 부정하는 이들을 비례대표로 공천하고 있는 게 민주당 우당이죠. 그리고 친중국, 친북으로 가고 있죠. 정신을 바짝 차리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